2014년에 크림반도를 점령한 후 러시아의 대통령 블라디미르 푸틴은 이 반도가 지금부터 영원히 러시아의 일부로 남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2년이 지난 지금 푸틴이 그 약속을 지키기는 점점 불가능해 보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장거리 드론, 미사일 공격이 이 지역에서 더욱 거세지면서 보급로가 끊기고 이 반도가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크림반도 장악력이 그 어느 때보다 약해 보입니다. 푸틴 자신도 이 지역을 계속 지킬 희망을 이미 공식적으로 포기했을 수 있으며 자기 사람들의 행동이 이를 보여줍니다. 역사학자들에게는 이런 이유들은 전혀 놀랍지 않습니다. 여러 강대국이 오랜 세월 크림반도 지배를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영원히 그곳을 지배하지 못했습니다. 이 지역에 대한 최초의 기록된 침략은 기원전 513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때 다리우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제국이 이 지역에 대규모 원정을 시작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그리스인들과 로마인들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비잔틴 제국의 지배도 받았습니다. 크림반도의 첫 번째 대규모 포위전은 14세기에 일어났습니다. 킵차크 칸국의 몽골군이 제노바가 지배하던 카파시를 공격했을 때였습니다. 오늘날 페오도시아로 알려진 도시입니다. 몽골군은 1343년부터 1346년까지 도시를 포위하고 공격했으나 결국 흑사병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사태를 겪게 되었습니다. 호의를 풀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았던 몽골군은 공격자들은 대신 세계 최초의 생물학적 전쟁 사례 중 하나를 계획했습니다. 그들은 흑사병에 감염된 시체를 도시 안으로 투석기로 던졌고 이는 제노바인들이 도망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흑사병이 지중해와 그 너머로 퍼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 후 수세기 동안 크림반도는 이후에도 수많은 포위전, 침략, 그리고 용감하지만 결국에는 헛된 최후의 저항 시도를 겪었습니다. 예를 들어 크림 전쟁 중에 있었던 전설적인 세바스토폴 포위전이 있었는데 이 포위전은 1854년 10월부터 1855년 9월까지 거의 1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 포위전에는 영국, 프랑스를 포함한 연합 세력이 참여했습니다. 오스만 제국과 사르데냐도 포함됐습니다. 도시를 포위하고 포격했으며 러시아인들은 도시를 방어하기 위해 그 주위에 거대한 보루선을 구축했습니다. 질병과 혹한 그리고 기아가 연합군에게 큰 피해를 입혔지만 결국 그들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남아있던 러시아군은 도망쳤습니다. 1920년 크림반도는 러시아 내전 당시 반볼셰비키 백군의 근거지였습니다. 분열된 잔존병력은 페라코프 지역을 사수하려 했습니다. 이 지역은 반도를 본토와 있는 좁은 땅으로 그들은 다가오는 붉은 군대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들은 약 15만 명의 병사와 민간인이 바다를 통해 이스탄불로 탈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었지만 결국 압도적인 적군의 힘에 굴복하고 말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이곳이 결코 난공불락의 요새가 아니라는 또 다른 예시를 보여주었습니다. 크림반도는 세계에서 지키기 가장 어려운 곳 중 하나입니다. 1941년에 추축국 군대가 크림반도로 가는 육로를 차단하면서 소련 군인들은 항구 도시 세바스토폴로 후퇴했습니다. 독일군은 그해 후반 몇 달간 도시 점령을 여러 번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결국 대규모 병력을 집결시킨 뒤 대형 철도포와 루프트바페의 공습으로 세바스토폴을 포격했습니다. 1942년 7월까지 소련군의 방어선은 거의 무너졌고 수만 명의 병력이 사망하거나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리고 추축국은 크림반도의 통제권을 확보했습니다. 불과 몇 년 뒤인 1944년에 소련군은 다시 통제권을 되찾았고 먼저 독일군을 용로로 고립시킨 뒤 세바스토폴 자체에 대규모 화력을 집중하는 등 나치의 전술을 그대로 따라했습니다. 세부 사항은 다르지만 많은 사례들은 크림반도 등 지역을 지키는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은 결국 한 가지 단순한 문제로 귀결됩니다. 그것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하고 부유한 나라들도 결코 완전히 통제할 수 없습니다. 지리입니다. 크림반도의 독특한 지리는 그곳의 가장 큰 강점이자 가장 큰 약점입니다. 예를 들어 크림반도는 동쪽, 서쪽, 남쪽의 광활한 수협으로 자연스럽게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육로 접근이 매우 제한적임을 뜻합니다. 수천 년 동안 크림반도로 들어오거나 나가는 유일한 육로는 북쪽뿐이었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를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반도는 특정 자원이 풍부하지만 자급자족이 되지 않습니다. 이곳을 지배하려는 어떤 세력도 항상 식량, 연료, 물, 그리고 기타 보급품을 이 지역으로 공급할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게 핵심입니다. 보급선입니다. 역사상 수많은 경우에 침략군들은 그 보급선을 차단하는 데 집중해서 적이 크림반도를 통제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식량과 연료가 끊기면 점령군이 백기를 들거나 철수하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상황이 여러 번 반복되는 것을 봐왔습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반도의 고립이
그 방어군의 패배에 앞서 일어났습니다. 그들의 요새 벽이 아무리 높아도 소용없었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방어시설을 세우고 참호를 파고 벙커를 지어도 소용없었습니다. 적들이 가까이 와도 잘 막아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자원이 바닥나면 그들은 항상 항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역사적 교훈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크림반도를 통제한다고 주장한 후 푸틴은 어려움이 끝났다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반도를 점령하는 것은 사실 그렇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게 진짜 도전입니다. 푸틴은 이를 어느 정도 이해한 듯합니다. 예를 들어 역사적 사건들이 그가 케르치 해협 다리 건설을 명령하는데 영향을 줬을 것입니다. 19km, 즉 12마일에 달하는 이 공학적 업적은 건설에 거의 40억 달러가 들었고 크림반도의 동쪽 끝과 러시아 본토로 연결했습니다. 이로 인해 반도와 본토를 오가는 새로운 통로가 열렸습니다. 그가 2022년에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을 명령했을 때 블라디미르 푸틴은 러시아와 크림반도를 연결하는 이른바 육상 회랑을 완전히 장악하기 위해 필요한 핵심 지역들에도 집중했습니다. 즉 도네츠크, 자포리자, 헤르손입니다. 그 논리는 분명했습니다. 푸틴이 크림반도 주변 지역을 장악한다면 우크라이나든 심지어 나토든 어떤 적도 보급선을 차단해 그 지역을 고립시킬 수 없습니다. 적어도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우크라이나는 새로운 전략을 찾았습니다. 이 전략은 헤르손이나 자포리자 같은 지역을 통제하지 않고도 크림반도의 연결을 끊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이 전략은 미들 스트라이크 작전이라는 형태로 나타났습니다. 이 작전은 2026년 4월 초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은 우크라이나군이 자폭 드론을 사용해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지원하는 데 사용하는 수송로와 물류 거점을 타격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작전이 시작된 이후로 우리는 점령된 우크라이나 지역 전역에서 크렘린의 군사 물류에 대한 공격이 점점 더 늘어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특히 이른바 노보로시아 고속도로에 집중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국제 국경에서부터 크림반도까지 이어지는 주요 도로로 수년간 러시아가 병력, 군사장비, 식량, 연료 등 각종 보급품을 반도로 보내는 데 의존해온 핵심 수송로입니다. 그 동일한 고속도로는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매우 강력하고 효과적이어서 트럭들이 불타고 전체 호송대가 파괴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러시아 군인들과 군사 블로거들 사이에서 죽음의 고속도로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로 연결되는 다른 모든 통로 차단에 집중해왔습니다. 케르치 해협 대교를 계속 공격하고 위협하며 또한 러시아의 철도 페리와 크림반도로 향하던 이른바 그림자 함대 선박들도 파괴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가 다른 지역에서 약화될 수 있는 값비싼 지상 공격을 감행하는 대신에 전선 전역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대신에 점점 더 확장되는 드론 군단을 영리하게 활용하여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보급이나 증원을 하는 것을 최대한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안 보일 수 있지만 하지만 은퇴한 미국 육군 장교 벤 호지스 장군이 최근 글로벌 갬빗과의 인터뷰에서 언급했듯이 이것은 사실상 고전적인 포위 전술입니다. 호지스 장군은 우크라이나가 크림반도가 의존하는 교통 인프라를 공격함으로써 반도를 고립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언급합니다. 그 결과 전 미국군 유럽 사령관은 많은 사람들이 그 지역을 떠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불만족하거나 실망한 휴가객뿐만이 아닙니다. 하지만 일부 정부 관리들조차도 크림반도가 일종의 함정이 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으며 그들은 그곳에서 빠져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 러시아 관리에 따르면 푸틴은 이미 크림반도 통제권 상실을 받아들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확히 어떤 말이 나왔는지 살펴보기 전에 지금 밀리터리 쇼를 시청 중입니다.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지금 하세요. 푸틴은 크림반도에서의 위기를 공개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크렘린궁은 여전히 고전적인 선전 전술에 의존해 이 사태를 축소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인 모스크바 출신 경제학자 이고르 립셋은 러시아 대통령이 이미 크림반도 탈출 계획을 실행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마크 파이겐과의 인터뷰에서 오늘날 인권운동가로 활동하고 있는 러시아 국가두마의 전 의원인 립셋은 푸틴이 이미 크림반도에서 철수하는 과정을 진행 중이며 이 결정을 대중의 시각에서 정당화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크림반도에 남아 고립된 러시아인들을 위한 인도적 대피나 안전 통로를 조직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피를 위해 우크라이나의 공격 중단을 요청해야 하는데 이는 크렘린궁에겐 너무 굴욕적이기 때문입니다. 대신 모스크바는 이 문제에 대해 침묵을 지키고 지역 전역의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고 점점 더 위험해져 사람들이 결국 사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우크라이나에 전가할 계획입니다.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사람들은 대피해야 하며 가능한 사람들은 다리를 통해 떠나야 합니다. 분명하지만 그렇게 되진 않을 겁니다. 푸틴은 우크라이나로 인해 사람들이 죽었다고 말하지만 크림반도 민간인 희생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약이나 전기, 제대로 작동하는 병원이 없어서
아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요. 그는 자신의 전쟁을 벌이고 있으며 평범한 러시아인은 소모품입니다. 같은 인터뷰에서 립시츠는 또한 크림반도의 상황을 포위 상태와 비교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물 부족이 있고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한 성공적인 공격 이후 전기 공급도 불안정해지고 있습니다. 크림대교를 제외하면 통신도 대부분 끊겼고 크림반도에서 차량이 사상 최대규모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즉시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갑자기 깨닫습니다. 이는 우려스럽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합니다. 러시아 내 인식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2026년 초여름까지도 러시아 대중은 크림반도가 완전히 안전하다고 여겼습니다. 여름이 되자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휴가를 예약했습니다. 반도의 휴양지, 스파, 해변에서 휴식을 즐길 생각이었습니다. 2014년 불법 합병 이후 수십만 명의 러시아인들이 크림반도로 영구 이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블라디미르 푸틴의 말을 믿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크림반도가 영원히 러시아의 땅이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가 본래 항구로 돌아온 안전한 곳이라며 러시아 시민들에게 방문과 주택 구입을 적극 권장했습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하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고 대거 크림반도로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실수를 깨달았지만 많은 이들에게 이미 늦었습니다. 물론 우크라이나는 민간인을 직접 겨냥하지 않습니다. 러시아와는 다릅니다. 우크라이나는 일부러 사람들의 집을 폭격하거나 병원, 교회, 학교 같은 곳을 폭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으로 가는 보급선을 차단함으로써 키이우 측 병력은 이곳을 군인과 민간인 모두에게 더 힘든 곳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지역 전체에 비상사태가 선포되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대부분 연료 구매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연료가 너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많은 가정과 사업체들도 반복적인 정전과 물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크림반도에 있던 많은 러시아인들이 탈출하려 몰려들고 케르치 해역 대교로 자동차 행렬이 몇 마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소셜미디어에 두려움과 좌절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에게 크림반도에서 떠나거나 아예 멀리 떨어져 있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푸틴을 직접적으로 지적하며 그의 명백한 무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평범한 사람들이 대통령의 오만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푸틴이 이 문제에 대해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병력과 자원을 크림반도 대피를 돕는 데 투입할 수 있습니다. 그는 공개적으로 이 문제를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자신이 그들을 돕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는 명예롭게 인도주의 통로를 마련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탈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그는 아직도 선택적으로 침묵합니다. 러시아의 나머지 사람들이 크림반도가 얼마나 지옥 같은 곳이 되었는지 눈치채지 않기를 바라며 위기를 감추기 위해 거짓말과 선전이라는 익숙한 전술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르비아의 안보 및 국제관계 전문가인 오르안 드라가스 박사가 키이우 포스트에 기고한 기사에서 언급했듯이 텔레비전은 크림반도가 영원히 러시아 땅이라고 계속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력망을 안정화시키거나 연료 탱크를 채우거나 정기적인 보급을 보장하거나 다리에서의 대기 시간을 줄이거나 더 이상 안전하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그곳에 머물도록 설득할 수는 없습니다. 2014년 이후 러시아 정부는 크림반도를 정치적 상징으로 활용해왔으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의 왕관의 보석이었습니다. 그가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라 부르는 크림반도 합병은 수년간 그의 최대 승리처럼 여겨졌습니다.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이 시작됐을 때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지배는 결코 의심받을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네츠크와 루안스크 같은 곳들은 분쟁 지역과 전장으로 묘사되었지만 하지만 크림반도는 여전히 평온하고 안정적이며 상황이 정리된 상태로 남아있었습니다. 그곳은 그림 같은 휴양지였습니다. 러시아가 영토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이른바 돈바스에서의 특별 군사작전이 어떻게 전개되든 상관없이 푸틴은 자신이 떠난 뒤에도 수십 년 동안 흑해 해변에서 러시아인들이 그의 이름을 노래하고 그의 유산을 기리며 계속해서 해변의 여유를 만끽할 것이라고 상상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꿈을 산산조각내버렸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놀라운 중간 타격 작전으로 푸틴을 현실로 끌어내렸습니다. 과거의 교훈을 바탕으로 우크라이나는 크림 전쟁 당시 연합군의 발자취를 따랐습니다. 러시아 내전 당시의 붉은 군대,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추축국들까지 안도를 고립시키고 보급을 차단하며 그리고 그곳을 지키기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푸틴이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현실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물류가 마비되고 자원이 이동하지 않으며 사람들이 공황 상태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징후는 상황이 당분간 나아지지 않을 것임을 시사합니다. 사실 상황은 더 악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크라이나는 작전을 계속할 수 있는 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실제로 6월에 5월보다 훨씬 더 많은 공격이 기록되는 등 이미 공격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크림반도로 보급품을 해상으로 운송하기 위해 사용하려 했던 그림자 함대 소속 선박 여러 척을 폭파했으며
원한다면 케르치 해협 다리를 공격하거나 심지어 파괴할 수 있는 수단도 분명히 가지고 있습니다. 전쟁 초기 몇 년 동안 이 반도는 러시아인들이 휴가를 보내는 안전한 장소일 뿐만 아니라 거대한 군사 물류 거점이기도 했습니다. 크렘린의 병력이 헤르손과 자포리자에 공격을 가할 수 있는 남부기지였습니다. 또는 미사일과 드론대를 우크라이나 깊숙이 발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습니다. 드라가스 박사가 말했듯이 우크라이나는 크림반도를 안전한 후방에서 끊임없이 노출되는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남은 건 한 가지 간단한 질문뿐입니다. 푸틴은 다음에 무엇을 할까요? 립시츠와 다른 사람들에 따르면 그 압박은 러시아 대통령이 감당하기엔 너무 클 수 있습니다. 드라카스는 그가 위기를 일련의 사소한 구실들로 쪼개려 할 수도 있다고 믿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보타주와 기술적 결함에 대한 이야기를 조작하는 등 지역 행정부가 충분한 관리와 통제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비난하고 결국에는 우크라이나가 이 지역의 무고한 러시아 시민들을 잔인하게 공격했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푸틴은 이런 식으로 행동합니다. 그는 희생양을 찾고 책임을 자신에게서 최대한 멀리 돌리려고 합니다. 이 방식이 러시아 국민 일부에 통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크림반도에 살고 있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에게는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날이 갈수록 삶이 더 나빠지는 것을 직접 보고 있습니다. 정전과 연료 부족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더 이상 불을 켤 수도 없고 가족들이 먹을 충분한 음식도 구할 수 없는 가정들, 그리고 대통령에게 거짓말을 듣고 아무것도 모른 채 전쟁터로 여행을 예약한 휴가객들. 드라가스 박사가 말했듯이 푸틴의 크림반도 이야기에서 가장 큰 약점은 바로 그 약속의 본질에 있습니다. 그는 크림반도를 단순히 일시 점령지나 분쟁 중인 군사지역이라고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것이 영원히 러시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그 말 때문에 그가 곤란해졌습니다. 러시아 대통령의 다양한 위기를 더 알고 싶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이 영상에서는 러시아의 전시 경제가 전례 없는 압박을 받으며 완전한 붕괴 직전까지 빠르게 치닫고 있는 상황을 다룹니다. 아니면 이 영상을 통해 러시아가 점령하는데 완전히 실패한 아주 작은 우크라이나 마을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확인해보세요. 이 마을은 러시아 군사 역사상 가장 굴욕적인 실패 중 하나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전 세계 다른 분쟁에 대한 최신 뉴스와 심층 분석을 받아보시려면 밀리터리쇼 구독도 잊지 마세요.